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전면적인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닷새째. 의료 현장의 부담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보건의료재난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이 의료계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당국은 의대 증원 절차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보건의료재난경보의 최고 단계 심각이 발령됐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대책은 진료 차질을 막는 겁니다.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 휴일 근무를 최대한 늘리고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을 조율하는 광역 응급상황실도 다음 달 초 4곳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범 실시 중인 비대면 진료도 임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당국도 첫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쫓고 있습니다. 서부지검도 검경합동실무협의회를 열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 절차는 일정대로 추진했습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하시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자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지금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말 그대로 힘겹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다급한 환자들은 가려던 유명 대형 병원을 포기하고 2차 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5살 아이가 구급대원 품에 안겨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2주 전 쓰러져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또 쓰러진 겁니다. 결과를 봐야 되는데 연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다시 달려온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갔던 환자는 돌아 나와 다시 구급차에 오릅니다.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병상이 날 때까지 구급차에서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이 시기에 아픈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때도 기억이 나가지고. 대형 병원마다 응급실 환자를 제한하면서 환자들은 서둘러 다른 2차 병원, 공공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대요. 위독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형 병원은 겉보기엔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진료 예약을 미뤄두고 수술도 30에서 50%가량 줄였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의료진들은 지쳐갑니다. 간호사 인원은 늘어가다 많아. 가장 높은 의사 한두 분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간호사들은 불법 진료로 처벌받을까 전전긍긍입니다. 의사들 대신 CPR이나 비위관 삽입, 대리 처방 같은 지시를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수술 후에 아프다고 요구를 했을 때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진통제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사직서 제출에서 빠진 전공의 4년차들. 여기에 82개 병원의 전임의, 임상 강사들마저 계약 기간을 끝내고 나면 그나마 버텨온 최소한의 진료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의료 현장의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응급실 상황이 가장 안 좋을 텐데 걱정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은 응급실에 일반 병상 26개가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에 따르면 오후 7시 40분 기준 9명의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가 있는 하루 종일 계속됐는데요. 매시간 1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빈 병상이 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신촌세브란스 등 서울의 다른 대형 병원들도 하루 종일 여유 병상이 50% 미만인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응급실의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중형 병원의 응급실로 환자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응급실 병상은 부족하고 응급도에 따라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어제 9천 명을 넘어섰는데 오늘 집계 보면 다시 8천 명대로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젯밤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8,8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8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가 어제 9,2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건데요.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개 병원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6개 병원의 숫자까지 합하면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봐야 할 겁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0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이 가운데 5,976명의 경우 수련 병원으로부터 업무 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총 189건이 접수됐고 오늘의 집계를 종합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신서입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TV 토론에서 처음 얼굴을 맞댔지만 입장차는 조금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엘리트 의식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고 의사협회는 스스로 의료 재난을 만들고 수습하겠다는 건 코미디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TV 공개 토론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양측은 토론회 내내 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처우 문제, 필수 의료 위기 해법까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논의도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그냥 튀쳐나가 버렸단 말이죠. 정부 측에서 초법적인 어떤 제재를 저희들한테 가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욱더 좀 악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비난과 증원폭을 놓고 흥정하듯 이야기할 수 없다는 반론이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기자회견에서도 말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나온 한 의사 출연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증원 강행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러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는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모레 대통령실까지 가도행진을 하고 다음 달 3일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인데요. 특히 임명 8개월 만에 교체된 조성경 1차관의 경우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인물이어서 과학계 달래기 차원의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3명은 모두 내부 승진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쇄신하고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 2차관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차관급 고위직 3명이 한꺼번에 바뀐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8개월 만에 교체된 조성경 1차관의 경우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7월 임명 당시 조 차관은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 비서관 출신의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주목받으며
과기부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걸 해야 우리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카르텔의 8가지 유형을 직접 언급하며 과학기술계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해를 넘겨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총선을 앞둔 고육책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졸업식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던 신민기 씨와 카이스트 동문 교수 등 천여 명은 오늘 윤 대통령과 경호처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부가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 했다며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사전 준비해서 카르텔 몰아가기를 사전 계획해서 그렇게 공분을 사놓고 졸업식장에서 어떤 비판도 없으시길 바랐던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졸업식장에서의 경호가 적절했냐는 질문에 경호 규칙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해온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관련 반도체 업계도 크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매출 29.5조 원, 순이익 16.4조 원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순이익률만 무려 55.6%, 1년 전 분기 매출보다 265%, 총이익은 7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에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16.4%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로 뛰면서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361조 원이 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역사상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기업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제치고 순식간에 시가총액 순위 3위로 올라갔습니다. AI 산업을 비롯한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강하게 발표를 하면서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즉 AI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칩을 설계하는 곳으로 최근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MD가 10.69% 오르는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다우지수는 1.18% 올라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고 우량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코스피는 어제보다 3.43포인트 오른 2,667.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등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강세를 곧바로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당장의 운영 자금을 마련했지만 보유 자산 매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연 4.6% 금리로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입니다. 태영건설이 상환에 실패할 경우 손실은 시중은행이 분담하게 됩니다. 태영건설이 이행해야 될 약속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채권단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부합하는.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영그룹이 자산 매각을 마치는 대로 즉시 추가 지원금을 되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태영이 내놓은 매물의 가치입니다. 핵심 자산인 에코비트의 경우 태영 측은 3조 원가량을 기대했지만 현재 시장 가격은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여파로 골프장 두 곳은 매각 대신 유동화를 통해 1,4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은 많은 자산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기가 쉽진 않다.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역시 아직 단 한 곳도 처리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2조 원대 최대 사업장인 마곡 원 웨스트의 경우 80% 공사를 완료했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이 필요합니다. PF 대주단은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 당초 연 9.5%의 높은 대출 이자를 제시한 반면 사업단은 선 매입이 완료된 사실상 무위험 사업장이라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이 제시한 각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 마감 기일은 2월 25일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일부 구간에서 오늘부터 영업 시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서 최종 점검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는 안전성과 함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X 열차가 속도를 내며 터널을 지나갑니다. 평균 시속 101km. 수서를 출발해 중간역을 들러 동탄역까지 34.9km를 약 19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오늘 운행은 GTX-A 노선 일부 구간의 영업 시운전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개통 운행을 목표로 운전과 영업 두 개 분야의 총 45개 항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영업 시운전의 목적은 열차 운행 스케줄 및 영업 설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탈선, 테러 등의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와 일반 국민 300명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지하철의 3배 속도로 수서와 동탄을 19분, 오는 6월 구성역이 개통되면 21분 만에 오가게 됩니다. 같은 거리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 90분, 승용차 70분가량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됩니다. 다만 요금이 사업성의 관건입니다. 최종 요금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지하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편도 4,000원대 요금안이 유력합니다. 지금 광역버스가 한 3,000원 넘어가잖아요. 시간 비용하고 따지면 크게 못할 정도로 비싼 요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는 개통 이후에도 혼잡도와 이용객의 혼선 등에 대비해 역마다 안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증거로 미사일 파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북한에 대한 제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미사일 파편 사진입니다. 사람 몸통만한 크기의 철판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파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화성 11형 20여 발을 발사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Унаслідок ворожих прильотів загинули щонайменше 24 мирні жителі, ще більше 100 цивільних отримали тяжкі поранення. Серед іншого, встановлюються логістичні маршрути постачання озброєння КНДР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화성 11형은 이른바 독사로 불리는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구소련제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170km에 달합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라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번 주말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대북 제재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로 북한산 무기를 옮기는 데 관여한 해운업체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고 유럽연합도 24일 발표할 대러시아 제재에 처음으로 북한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고해진 북러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자신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도발 수위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미국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의 이제 중심축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보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신감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졌고. 발발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확인된 민간인 사상자 3만 400여 명 중 91%가 포탄과 미사일에 의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옥중에서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아들이 숨진 지 엿새 만에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비밀리에 매장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수감됐던 시베리아 마을 살레하르트. 수사기관과 법원 등을 전전한 지 엿새 만에 나발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매장해야 한다는 협박만 받은 채 시신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Они хотят, чтобы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тайно, без прощания. Они хотят привести меня на окраину кладбища, к свежей могиле и сказать: вот здесь лежит ваш сын. Я на это не согласна. 비밀 장례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언가를 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자연사라는 사망 진단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중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장례식은 비밀리에 가족끼리만 진행해야 하고 가족들은 장례식까지 수사관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발리의 아내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발리의 딸을 만나 나발리의 용기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유력 야당 인사 카라무르자 역시 자신의 목숨이 푸틴에 달려있다면서도 심장이 뛰는 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는 옥중 영상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까지 운항이 가능한 초음속 장거리 전략 폭격기에 직접 탄 모습을 공개하며 서방을 견제했습니다. 나발리의 아내는 남편의 유지를 잇겠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푸틴의 공포 정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명입니다. 운동권 청산을 총선 구호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전향한 운동권 출신 인사를 86세대인 야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공천 막바지로 접어든 여당은 아직 현역들의 공천 배제가 한 명도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오늘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으로 대표적 운동권 인사였다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 국민의힘이 역시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함 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때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나서려다 한 위원장의 낙하산 공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 파문 등으로 출마를 포기한 지역입니다. 정청래와 함은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함은경은 횟집을 하고 살았잖아요. 정청래는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정치를 자기들 것인 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천에 반발하는 지역 세력의 정치 공작에 당하고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언론에 언론 공작을 당했을 뿐입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의 측근이 단수 공천된 걸 놓고 탈락한 예비 후보가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결과가 경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사상 구민 모두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김대식 후보 단수 공천 결정 과정엔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간에 1시간 넘는 경론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역구 의원 컷오프 발표는 없지만 경기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과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배제된 서울 강서을의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붙을 전망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 사실상 총선 유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계양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과 원희룡 누가 맡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모레 19곳을 시작으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으로 대립했던 법조계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을 마친 민주당은 서울 현역 의원 11명을 본선으로 직행시키고 일부 전략공천 후보자들도 확정했는데요.
비이재명계의 5선 서른 의원이 하위 10% 통보에 반발하는 등 공천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의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 윤 당시 총장과 수시로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을 때 징계 절차를 주도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호남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두 사람은 검찰 독재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사회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박홍근, 김민석, 박주민, 윤건영 등 서울 현역 의원 11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도봉갑엔 안기령 부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받은 박용진, 윤영찬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강병원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경선을 거치게 됐습니다. 역시 비명계인 5선의 서른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비난하며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노웅래 의원의 농성으로 회의장까지 옮겨야 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며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부 공천 심사와 여론조사 논란을 지적하는 등 지도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직접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신도 선거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위성정당이라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모태정당이 후보 지명이나 선거운동까지 해도 되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른 정당의 창당식이 열렸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와 사무총장도 모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옮겨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불출마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불출마했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당직자들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당의 기호가 적힌 옷이나 소품까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용 버스나 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다른 정당을 홍보하는 건 안 되지만 두 정당을 동시에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물까지는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태정당에서 지명해도 되냐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특정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달 3일 출범을 앞둔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역시 후보 명부 작성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연합정당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이 현실화하자 소수야당들은 의석절도를 위한 특수목적 범죄, 위헌정당, 괴뢰정당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성정당이 아니라 종속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각각 113일, 72일 만에 문을 닫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은 정부 보조금 2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성시에서 다리를 건너던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히고 뒤엉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추운 날씨에 눈이나 비가 매연과 뒤섞여 도로 위에 얼어붙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이 완전히 찌그러진 승합차에서 소방대원이 탑승자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앞엔 트럭 한 대가 중앙선 넘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안성시 고산면 한천교 다리 위를 지나던 트럭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승합차와 화물차는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해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얇고 투명하게 깔리는 살얼음, 일명 블랙 아이스에 트럭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피해가려던 다른 차들이 도로 위 살얼음에 다시 미끄러지면서 모두 8대가 추가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지표보다는 한 2도 정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살얼음이 얼기 쉽고요. 도로 위 살얼음은 매연, 먼지 등과 뒤엉켜 주로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더욱 위험합니다. 해 뜨기 전이라 어둡고 기온은 낮기 때문인데 이 시간대 언땅 위 교통사고 치사율은 다른 시간대의 4배에 달합니다. 무조건 감속밖에는 좀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안전 거리도 더더욱도 한 3배에서 최소 4배 정도 이상은 좀 확보를 해주셔야. 전문가들은 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살얼음이 낀 위험 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어제 낮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소형 건설 장비가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고 있던 40대 노동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 쌓인 아파트 신축 현장 앞에 경찰차와 고용노동부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이 현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형 건설 장비를 몰다가 장비와 함께 6.5m 옹벽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이렇게 현장 주변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노동자도 공사 현장 제설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장비가 바붙여서 이렇게 모으는 장비에 눈을 그래야 다음날 뭐 일어난다니까 햇빛을 녹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은 사고 발생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 남성은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울퉁불퉁한 지면 탓에 차량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옹벽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체가 워낙 크고 무거워 사고를 막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난간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미끄러지면서 무게가 크니까 난간까지 같이 넘어간 거죠.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성인 방송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직 군인 남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남편에 대한 군의 부실 조사가 있었는지 육군 본부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요. 3주 만에 내린 결과는 아쉽지만 군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였습니다. 숨진 아내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내를 등장시킨 성인물 유포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21년 7월이었습니다. 남편 김모 씨가 자신의 SNS에 불법 성인물을 올린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육군 상사였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고 김 씨는 형사처벌 없이 강제 전역 조치만 됐습니다. 감금과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된 아내는 그 뒤 2년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사회에 내보냄으로써 우리 딸애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MBC의 관련 보도 이후 김 씨에 대한 군 당국의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됐고 육군 본부는 진상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3주 만에 내놓은 결론은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일단 지휘 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SNS 성인물에 모자이크가 돼 있어 피해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당시 군경찰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반발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아내에게서 자필 진술서는 왜 받았냐는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불법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도 무조건 모르겠다고 버틴 남편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해버린 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집계됐고 어떻게 그다음에 유포가 됐고 유포에 관여했는지 직접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빨리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빨리 처리하고 이제 끝내버리려고. 육군 본부는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육군은 관계자들에게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 결과는 잘못이 있는데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며 국가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시장 때 뽑혔는지 분류한 문건을 만들어서 인사 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안산시가 감사를 벌여서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확인이 됐지만 시도, 재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환경재단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입니다. 재단 직원 26명 전부에 대한 정보가 사람별로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 직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주당 시절에 채용된 직원이라고 명시 안 뒤 단순 업무를 맡으려 하고 보여주기식 액션을 잘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 시장 시절 눈속임으로 채용됐다고 거론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서 작성 시점은 지난 선거에서 시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고 석 달 뒤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직원 문서에는 과거 한나라당 출신 시장 때 채용됐다며 파란 글씨로 원년 멤버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맡은 업무에 책임감이 강하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역시 원년 멤버로 표기된 다른 직원은 팀장이 합당하다며 승진 필요성까지 언급합니다. 해당 직원이 어느 당 출신 시장 때 채용됐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한 겁니다. 실제로 원년 멤버 가운데 한 명은 올해 승진했습니다. 또 민주당 시장 시절 채용됐지만 유일하게 현 시장을 지지한다는 평가를 받은 직원은 포상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표창에 대한 상식이 알려왔을 때 아무 관련 없는 직원이 그 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문건이 실제 인사에도 활용된 의혹이 일자 안산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문건을 작성해 일부 직원과 공유하고 위로 보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정보를 나한테 줄 이유가 없다. 빨리 편집시켜라. 저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재단 대표나 시장은 문서 작성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 결론도 개인적 일탈,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하려면 인사기록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은 접근 권한조차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가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런 인사에 관한 서류는 공개돼 있지 않아요.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이고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인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달 착륙을 시도한 오디세우스에서 희미한 신호가 잡힌 순간 긴장감 가득하던 관제센터에서 드디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What an outstanding effort. I know this was a nail biter, but we are on the surface and we are transmitting and welcome to the moon.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미국으로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에 달 착륙이자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 기록입니다. 오디세우스에는 나사 관측 장비 6대가 실려 있는데 이 장비들을 옮겨주는 대가로 약 1,500억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나사는 달에서 모은 정보를 약 2년 뒤에 달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Land about 190 miles from the south pole of the moon. And this is an important location because it's one that the Artemis program and NASA are targeting as a site to potentially send humans to the moon. 나사는 여러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주요 나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로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동맹국들마저 미국을 비판하는 데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요 20개국의 외교 수장들이 모이는 연례 회의. 지난해 러시아에 쏟아졌던 비난의 화살이 이번에는 미국을 향했습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지구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주최국인 브라질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됐다고 비난했습니다. Esse estado de inação implica diretamente em perdas de vidas inocentes.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가져올 더 큰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KT 갤러거 호주 장관은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말한다. 그 길을 가지 말라면서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규탄하며 언급한 유엔 헌장과 주권의 원칙이 올해는 미국을 비판하는 데 쓰였다며 미국이 G20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휴전보다 인질 합의가 먼저였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We can have these disagreements, even profound disagreements on one particular issue, and still continue all of the vital work that we're doing together.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모인 남부도시 라파까지 공격하자 브라질 대통령은 이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며 이스라엘과 대립했습니다. O que está acontecendo na faixa de Gaza com o povo palestino, aliás, existiu quando Hitler resolveu.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곤란한 입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정부가 1,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지방세 통합 징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내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세나 과태료를 내는 위택스 시스템 화면입니다.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를 개선한 뒤 지난 13일 처음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지연과 먹통이 반복됐습니다. 과태료 다 찍을 때 이제 레벨이 4개거든요. 4개를 다 해봤어요. 다 안 돼. 시청에서 불러준 계좌로 다시 불러서 했는데도 또 올라가나요. 일부 과태료 부서는 매일 전화 폭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200통 이상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납부 기한이 이제 도래하신 분들은 이제 급하시니까. 개통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애가 계속되자 정부는 어제 안정화 조치 끝에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선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설 연휴 이후 수도요금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22일 기준 밀린 수납 건수는 8천여 건에 달합니다. 당장 다음 달 초 고지서를 뽑아야 하는데 기한 내에 처리 못하면 이미 납부된 요금이 고스란히 미납요금으로 재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연이 되다가 전송된 자료가 왔는데 지금 오류가 돼서 수납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을 제외한 시군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을 만드는데 1,9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애 이유에 대해 200곳이 넘는 지자체 자료를 처리하다 보니 시스템 최적화가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지난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 이재후, 배주한, 이혜리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방심위의 정파적인 편향성과 의결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의 결여 문제를 결정적으로 폭로한 기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전지훈련에 합류해 12년 만에 하나 유니폼을 입고 공을 던졌습니다. 개막전 등판 의지는 물론 국가대표팀에 대한 꿈까지 밝혔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류현진은 하나와 계약 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야구를 그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대표팀에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경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오른 지 3시간 30분 만에 곧바로 한화의 오키나와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단과 상견례를 하고 숨 쉴 틈도 없이 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몸을 풀기 시작한 류현진은 드디어 등번호 99번이 달린 유니폼을 입고 불펜에 섰습니다. 모두 숨죽인 채 지켜본 가운데 직구와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45개의 공을 무리 없이 뿌렸습니다. 가볍게. 12년 만에 보는 한화 류현진의 투구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3루로 타구 다 보내달라고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12년 전에 비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있을 때 구대현 선배가 온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 들고요. 기대보다 더 준비된 몸 상태로 LG와의 정규 시즌 개막전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2승 중에 1승을 개막전 때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에 합류하자마자 불펜 피칭을 할 정도로 의욕이 넘쳤습니다. 류현진의 시계는 이제 3월 23일 개막전에 맞춰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오전 마포대교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머물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일 정도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이번 주말 동안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 일부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기 어려운 지역이 더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눈도 오겠습니다. 대부분 1c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남부 내륙 산지와 제주 산지에서는 5cm 이상이 오겠습니다. 길도 계속 미끄럽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안동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월요일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